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호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함께 합류한 이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우리 코스닥 시장 연중 최고치를 다시 기록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의 강세, 이제 바이오주까지 가담을 한 모양입니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합산 시가총액이 말이죠. 66조 원까지 이제 됐습니다. 코스피로 보자면 3위 SK하이닉스보다는 좀 낮지만 4위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시총이 더 높습니다. 대단합니다. 한편 코스피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로 어제는 2,600선을 다시 한번 테스트했습니다. 미국이나 우리나 비싼 주식이 더 비싸지는 현상 최근에 강해지고 있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지수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8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골디락스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져가는 시장이고요. 다음 주 FOMC 회의를 앞두고 있고 또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도 집중되어 있는 만큼 우리 시장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저희 증시8 증시 후 저희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함께 시청하시면요. 더욱더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경제TV 유튜브 함께 시청하시면서 저희와 끝까지 또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장입니다. 우리 증시도 증시8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미국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함께 알아보는 순서죠. 오늘도 더 드림 에센스의 정혜성 전문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혜성 전문가입니다. 네, 미국에서 다우가 8거래일 연속 올랐네요. 네, 맞습니다. 본격적으로 2분기 이제 어닝 시즌에 좀 진입을 하면서 시장이 주요 기업들에 대한 이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이 전반적으로 좀 좋게 나와주면서 경기 연착륙에 대한 이런 기대감까지 같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3대 지수 오늘 모두 좀 변동성을 크게 가져가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상승 마감을 했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 더해서 8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골드만삭스가 이제 장전에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6년 만에 가장 낮은 분기 실적을 기록하면서 어닝 쇼크를 내놨습니다. 골드만삭스 2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109억 달러로 이제 시장 예상치 108억 4천만 달러를 좀 상회를 했지만은 이제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 3.18달러를 하회한 3.08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여기에는 이제 상업부동산 삼각과 제출사업부, 이제 그린스카이와 연계된 이런 영업권 손상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장 마감 후에 다른 기업들도 좀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이 부분은 잠시 후에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 영국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크게 둔화한 점도 좀 시장 상승을 견인하는 데 한몫했습니다. 유로존과 이제 영국의 6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각각 5.5%, 7.9% 상승을 했는데 전월에 이제 6.1%, 8.1% 상승했던 것에 비하면 크게 둔화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이제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좀 좋게 나와줬는데 계속 이런 좋은 흐름들이 나와주면은 추가 긴축에 대한 이런 우려는 점점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지표에 영향을 끼칠 이런 악재도 다 존재가 지금 합니다. 엊그제 이제 흑해 곡물 협정이 중단이 됐죠. 러시아에서 본인들의 스위프트 복귀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그동안 좀 곡물 수출 부분에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서 흑해 곡물 협정이 중단이 됐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이제 옥수수, 밀, 콩 이런 농산물 가격들이 좀 급등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상 기후가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농산물들에 대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설탕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가격이 한번 좀 빠졌다가 다시 한번 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이 좀 더딜 수가 있겠고, 국내에서도 이제 사료 관련주나 설탕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영국에서는 인플레이션 좀 내려가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미국 6월 CPI, PPI 전체적으로 좀 내려가는 모습인데 최근에 보면 이렇게 곡물 가격이 다시 올라가고 브렌트유 같은 것도 사실 좀 강세로 좀 돌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로 물가에서 하락 압력도 있고 상승 압력도 있고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자, 테슬라 실적 발표가 나왔죠? 네, 테슬라가 역시 좀 기대했던 대로 이제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이런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테슬라 2분기 매출액은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7% 증가한 249억 3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예상 매출액 244억 7천만 달러를 훨씬 뛰어넘는 이런 매출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는 역시 이제 테슬라 Y의 가격 인하로 이제 차량 인도량이 전년 대비해서 83%나 늘어났던 점이 좀 한몫을 했고요. 물론 시장 예상대로 2분기 영업 마진은 좀 저조했습니다. 2분기 마진이 9.6%를 기록을 하면서 지난 2분기에 25%를 기록한 이후에 좀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현재 지금 테슬라가 가격을 할인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나 북미 표준 국격인 이제 NACS 방식의 충전기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는 움직임을 이렇게 보이고 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오늘 넷플릭스도 실적을 발표했죠. 넷플릭스는 반대로 좀 실적이 좀 저조했습니다. 이번에 2분기 매출액이 81억 9천만 달러로 이제 예상치 83억 달러를 하회를 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계정 공유를 단속을 하면서 구독자는 오히려 8%나 좀 증가를 했고 그만큼 주당 이익도 예상치인 2.86달러를 상회한 3.29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매출액이 감소했다는 것보다 앞으로 수익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모멘텀에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도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델타에 이어서 유나이 에어라인스도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여행 수요가 그만큼 많이 증가했던 이후에 힘을 받은 것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고요. 2분기 매출액이 141억 8천만 달러로 이제 예상치인 139억 1천만 달러를 상회를 했고 주당 순이익은 5.03을 기록하면서 예상치 4.04달러를 상회했습니다. 그동안 여행 수요가 좀 많이 증가했는데 이번 여름에는 이상 기후가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런 점들이 3분기에는 좀 실적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적은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테슬라가 이제 GM, 포드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에 이어서 일본의 닛산 자동차까지도 이 북미 충전 기구인 NACS 방식을 채택시켰습니다. 닛산이 좀 주력으로 밀고 있는 지금 전기차 아리아에 2024년 이후부터는 이 NACS 방식으로 충전할 수 있는 어댑터를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지금 이 NACS 방식을 채택을 한 게 닛산이 처음인데 이런 테슬라의 움직임이 국내 현대차 그리고 기아에도 앞으로 영향을 계속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카바나가 오늘 40% 넘게 이제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이제 중고차 업체인 이제 카바나가 오늘 호실적을 발표를 하기도 했고, 이제 채권단과 12억 달러 규모의 채무 조정을 합의를 봤다는 소식에 장 초반부터 좀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었고요. 애플도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애플마저도 이 AI 시장에 뛰어든다고 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재 이제 애플이 자체 AI 대형 언어 모델을 좀 내부적으로 개발 중이라고 밝혔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이미 좀 실의가 있지만은 이 외에도 생성형 AI까지 지금 작업 중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제 AI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국내 AI 관련주들도 관심 가지셔야 하고요. 저도 올해는 이제 AI 섹터를 좀 강하게 밀고 있으니까 함께 눈여겨보시라라는 말씀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기업 실적 시즌이 이제 들어갔는데 말이죠. 전체적으로 현재까지 보니까 78%가 시장의 예상을 좀 뛰어넘는 이런 기업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주가가 최근에 상승세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비트코인 좀 넘어가 볼까요? 비트코인 업데이트 뭐가 있을까요? 그동안 좀 여러 호재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등하지 못하던 이제 비트코인이 오늘 좀 살짝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나 싶었는데 윗꼬리 달고 내려오면서 시장에 좀 실망감을 더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여전히 하락 추세를 좀 벗어날 수 있는 변곡점을 확인을 해야 하는데 좀처럼 이렇게 반등 흐름이 좀 나아지지 않고 있고요. 3,400만 원에서 3,500만 원 구간까지는 좀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트코인과 반대로 지금 알트코인들은 전반적으로 오늘 좀 상승한 코인들이 좀 더 우세한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좀 여전히 이제 금방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긴 했지만 그나마 그 폭이 깊지 않았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고요. 무리한 매매만 단행을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수익성을 좀 주말까지는 확보를 할 수 있는 흐름들이 나와줄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알아봤고요. 그다음 이제 시장 관련해서 지금 이슈가 좀 있을까요? 네, 이제 위믹스 코인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해에 이제 공시 없이 좀 유통량을 늘렸다는 이유로 이렇게 상장 폐지가 됐던 위믹스 코인이 인도에서 발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인 DCX라는 이제 인도의 가상자산 거래소가 있는데 어제 날짜로 코인 DCX에서 위믹스 코인이 상장을 했습니다. 지난 2월에 올해 2월에 인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이제 비트비엔S에 상장한 이후에 이 코인 DCX에서도 상장을 하면서 인도 블록체인 게임 시장에서 생태계를 점점 확장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위믹스는 지금 코인 DCX에서 인도 법정화폐인 루피로도 거래가 가능한데 이처럼 현지 통화로 거래할 수 있는 이런 거래소의 상장을 지속 확대해 나가면서 활성화를 이끌 계획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FTX도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FTX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1월에 파산을 했었죠. 지난해 11월에 파산했던 이 FTX 거래소가 지금 부활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FTX의 일본 자회사, FTX 재팬이 지금 인력 채용을 좀 시작을 하면서 FTX 2.0을 준비하고 서비스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빠르면은 내년 2분기에 이 FTX 2.0을 거래소 재개를 할 것 같고요. 호주에서도 어제 움직임을 좀 보여줬었는데, 호주 금융 당국에서는 이 FTX 호주 법인의 금융 라이선스를 취소를 하면서 호주에서는 다시 거래를 재개하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이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슈가 나와주고 있죠. 리플이 지금 오늘도 다시 반등 흐름을 나와주고 있었는데 1,045원까지 갔었네요. 리플이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리플렉스에서 인공지능과 메타버스에 기반을 둔 이 퓨처버스라는 플랫폼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이 퓨처버스 같은 경우에는 피파, 그리고 마스터카드, 스눕독, 키아누 리브스 등 이런 많은 기업과 개인들이랑 파트너십을 맺은 이력이 있는데 이번 투자로 인해서 리플 기반의 NFT가 출시가 될 예정이라는 내용까지 한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더 드림 에센스의 정혜성 전문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들은 장 시작 전 어떤 뉴스를 볼 때 초점을 조금 더 주목해 볼까 궁금하셨죠? 저희 오늘의 뉴스 헤드라인 이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시은 팀장과 함께하는 오늘의 일면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오늘의 헤드라인 내년 최저임금 2.5% 인상 9,860원, 월 206만 원입니다. 네, 지금 2023년 기준으로는 9,62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저임금 관련된 뉴스를 가져오셨어요? 네, 아무래도 최저임금 관련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임금과 연결이 되어 있고 특히 많은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 우선 기사 요약을 좀 해보면 내년 최저임금이 2.5% 올라서 9,86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네. 110일 동안 최장기간이라는 그 기간 동안 회의를 진행했는데 사측에서 내놨던 안이 9,860원 그리고 노측에서 내놨던 안이 10,000원. 두 개 놓고 표결을 붙이는데 공측에서 사측 편을 들면서 9,860원으로 결정이 된 부분이 있고요. 전년 대비 인상률을 좀 비교를 해보면 2.5%로 사실상 코로나 기간 21년 대비했을 때 굉장히 좀 낮은 수치라고 볼 수는 있어요. 네네. 사실상 물가 인상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2.5%라는 수치는 좀 적은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그 점에 있어서 10,000원대라는 선이 좀 많은 분들의 심리적 저지선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10,000원대까지를 보게 됐을 때 좀 주유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포함을 하게 되면 10,000원대를 넘어가긴 하지만 그 점에 봤을 때 굉장히 최저임금이란 게 예민한 주제이기도 네, 하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소상공인들께는 좀 부담스러운 면이 많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10,000원대를 좀 넘지 않게 하려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10,000원대까지는 내후년을 보게 됐을 1% 남짓한 포인트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10,000원대 돌파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이런 흐름들을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사실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지만 돈을 주는 입장에서는 또 이 부분 역시도 많이 부담스럽긴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지금 임금 상승으로 이야기를 열어주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투자 키워드를 잡아보면 어떤 키워드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임금 상승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했을 때 잡고 있는 키워드로는 최저임금 인상의 나비 효과.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이 시장에서 어떤 플레이어인지에 따라서 최저임금이 인상했을 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상 저 같은 사람도 대학생일 때는 최저임금 인상하면 좋아라만 너무 했습니다. 좋죠. 네. 그런데 이제 사회생활하고 하다 보면은 사실상 고용주 입장에서도 임금 주기도 부담스럽고 사실상 노동을 하는 입장에서 최저임금이 인상을 하게 되면 물가 인상에 대한 효과도 나타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이 좀 뚜렷하게 있다 보니까 최저임금이라는 게 옳지 나쁜지 그리고 인상이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한 것보다 그렇다면 최저임금 인상이 올랐을 때 그리고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만 좀 볼 텐데 아무래도 고용 감축에 대한 영향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뭐 자영업자분들이 매출이 굉장히 잘 나와서 마진이 잘 나오면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데 하지만 지금같이 고물가에 소비자분들 이제 지갑 많이 닫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사실상 마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는다고 하면 적자가 지속이 된다고 하면 가장 먼저 줄일 수 있는 게 인건비 부분입니다. 인건비가 아무래도 좀 많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최저임금 인상의 나비 효과로는 그럼 인건비를 감축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안을 내놓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인건비를 감축을 했을 때 가장 대체하기 쉬운 게 로봇이다 보니까 이쪽 시장에 좀 더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로봇이라고 하는 게 기존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었잖아요. 일상생활에도 굉장히 많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카페 갔을 때도 키오스크
가 많이 대체가 되고 있고요. 키오스크가 굉장히 많이 대체가 되고 있는데 기존에 거기에다 더해서 서빙 로봇도 요즘은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에는 한 1,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빙 로봇 같은 경우에 속초라든지 이런 유명지에서만 많이 볼 수 있었는데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서울 곳곳에 서도 많이 볼 수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로봇 같은 경우에는 노동력을 대체하기 쉬운 가장 좋은 수단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빙 로봇 같은 경우에는 월 렌탈료로만 약 50만 원 수준이면 되는데 사실상 앞서 얘기했다시피 사람을 쓰면 월 200을 줘야 합니다. 주유수당이라든지 뭐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감안을 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붙을 수 있는 수당이 더 많아진다고 보고 있는데 로봇 같은 경우에는 휴식 시간 안 줘도 되고 인건비 그러니까 가격 자체도 굉장히 저렴하다 보니까 사실상 임금 문제에서 조금 자유로워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로봇을 많이 대체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로봇 역시도 교체 주기나 수명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AS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로봇 기업 쪽에서 수혜를 더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단순 노동뿐만 아니라 좀 더 복잡한 쪽으로 활성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로봇이 기존 단순 노동을 한 것에 넘어서부터 우리가 또 이제 인기가 많은 게 AI잖아요. 네, 맞습니다. AI 들어가면서 소프트웨어 탑재되면서 관련했을 때 좀 더 유연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그런 부분 했을 때 앞으로 로봇 시장 같은 경우에 조금 더 가속화가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특히 우리가 인건비로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인건비에 더해서 사회 구조적으로 로봇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출산율이 안 좋습니다. 그렇죠. 출산율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 반 인원 몇 명인지 아시나요?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는 반 인원이 30명에서 40명이었거든요. 팀장님 어떠셨어요? 저도 비슷한 네, 연령대 좀 네.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비슷한 시기인데 지금은 20명 정도라고 해요. 과외네요. 네. 그만큼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한데 옛날에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퇴를 해야 하는 나이대다 보니까 사실상 노동을 할 수 있는 인력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 그러면 자연스럽게 노동력은 없어지는데 일을 해야 되는 일거리가 많아지게 된다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요인이 로봇밖에 없다. 결국 인건비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들로 인해서 로봇 쪽으로 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뭐 다양한 산업군들에서 로봇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이라든지 뭐 굉장히 다양한 수단에서 쓰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고 있는 곳에서 로봇을 쓰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침투율 자체가 5%밖에 안 된다고 해요. 자주 본 것 같은데 5%밖에 안 된다고요? 네, 그런 점을 보게 됐을 때 침투율이 굉장히 낮다 보니까 앞으로의 시장 성장성이라든지 로봇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협동 로봇 판매율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했을 때 약 49% 정도 증가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에도 연평균 20% 넘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점에 한번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을 때 최저임금 인상, 그러니까 인건비에 대한 내용으로 먼저 시작을 했지만 결국 고용이 감소하게 되고 고용이 감소하게 되면서 관련했을 때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는 수요가 점점 많아진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해본다면 사실상 로봇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시안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바라봐야 하는 그런 섹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로봇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로봇 섹터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사실 삼성발 훈풍으로 올 상반기에 로봇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계속해서 연고점을 향해 달려가다가 6월 달부터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좀 쉬어가는 분위기예요. 지지부진한 흐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 로봇 섹터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지 아니면 이 개별 로봇주 안에서의 그런 재료가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중장기적인 성장이다 보니까 사실상 로봇 쪽을 섹터 전반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로봇 굉장히 좀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관련했을 때 아무래도 좀
한 3, 4월까지는 주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주가가 굉장히 좋았던 게 아무래도 삼성에서 좀 로봇에 대해서 투자를 진행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거에 더해서 뭐 현대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대기업 쪽에서 로봇 관련했을 때 M&A 전략이 굉장히 활발하게 나오다 보니까 사실상 로봇 섹터가 주가의 고점을 찍었을 때가 뭐 현대가 SPG를 인수하냐, SPB테크를 인수하냐, 뭐 감속기 관련했을 때 인수를 누가 하느냐, 혹은 포스코 ICT가 뉴로메카를 인수를 하느냐 네. 이야기가 한창 나왔을 때 주가의 고점을 찍고 그리고 투자주의라든지 경고를 맞으면서 주가의 조정세가 나왔다 그 바톤을 2차 전지가 들고 갔거든요. 사실상 지금 로봇 섹터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모멘텀이 부재했기도 했고 실적 자체가 1분기 실적 대비했을 때 좀 좋지 않았다는 점, 이런 점을 보게 됐을 때 그동안 로봇주의 강세 흐름이 이어졌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로봇 섹터가 좋지는 않아요. 투자자분들의 관심도 많이 없는 편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로봇 sek터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시 한번 봐야 하는 그런 섹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장의 지금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반도체와 2차 전지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 당장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쪽은 로봇 쪽보다는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도 HBM 쪽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상 그런데 그 관련 종목군들의 주가 추이를 보면은 저점 대비했을 때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트레이딩을 하는 입장에서 주식을 사고 팔고 수익을 내는 입장에서는 지금 자리에서 들어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보이긴 하지만 지금 주가의 위치를 봤을 때 지금 너무 고점이 있어요, 못 사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공매도로 인해서 쇼커버에 대한 내용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게 보인다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에코프로가 100만 원을 넘겼을 때 들어가시지 못하셨던 분들이 지금 과연 이 자리에서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을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을 던져보면 잘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왜냐하면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과열권에 있는 것이 아니냐, 나는 지금 너무 비쌉니다. 걱정하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못 들어가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HBM 같은 경우에는 관심은 가지만 조정이 나왔을 때 조금 기다려보시거나 혹은 하반기에 올라갈 수 있는, 하반기에 모멘텀이 있는 섹터 쪽으로 눈을 돌려서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모아가시는 전략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로봇 섹터를 한번 가지고 와봤거든요. 로봇 관련했을 때 사실상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없다시피 주가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기존에 상반기 때 강세 흐름들을 보여줬던 차익들을 많이 냈고 관련했을 때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뭐 관련했을 때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테마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아무래도 앞서 설명했다시피 출산율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쪽에서 사회 구조적인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서의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섹터를 볼 때 중장기적으로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포인트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민간 기업에서 밀어주고 있고, 그리고 정부가 끌어주는지. 그러니까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삼성, LG, 두산, 현대 대다수의 기업들이 계속해서 M&A 전략을 취하고 있고, 그리고 정부 쪽에서도 많이 밀어주고 있습니다. 로봇 섹터 자체가 정부의 정폭적인 지지를 받게 되면서 앞으로의 성장의 폭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글로벌적으로 트렌드가 되는지 여부.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로봇 섹터에 관심을 가지는지 여부도 볼 수가 있는데, 이 같은 부분에서도 전 세계에서 로봇 섹터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관련했을 때 아무래도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투자를 진행하게 되면 인건비 대체하기 위해서 이런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흐름들에서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하반기에 모멘텀이 좀 많이 나올 예정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진 한번 보고 갈게요. 네. 사진을 한번 봤을 때 주가가 한 5월, 6월 때쯤에 좀 기대감을 가졌었던 게 정부 쪽에서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을 발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 시세 분출이 살짝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 쪽에서 로봇 섹터에 대해서 밀어주고 법을 개정을 해준다면 관련 산업 자체가 좀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왔는데 사실상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좀 발표를 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좀 어떤 이유에선지 딜레이가 되면서부터 모멘텀이 살짝 사라진 부분이 있었지만 하지만 연내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다 보니까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우리가 많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리고 로봇 쪽에서 IPO 되어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 빠르면 9월, 늦으면 한 11월, 12월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 협동 로봇 쪽에서 점유율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특히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실적을 내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게 되면 다른 로봇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밸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측정이 가능하다 보니까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다시 한번 로봇주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 그리고 삼성전자 쪽에서 핏을 곧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작년에 출시를 할 예정이었지만 지속적으로 좀 딜레이가 되는 부분이 있었고 하지만 삼성전자 부회장이 한 1월 달에 올해에 보핏을 출시를 하겠다라고 자신감을 좀 내비친 만큼 그리고 한 상반기에 보핏 관련했을 때 특허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왔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보핏이 출시가 되지 않을까. 특히 우리나라에서 삼성이라는 브랜드가 주는 효과가 너무 커요. 그럼요. 사실상 로봇 섹터가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이유가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을 인수하고 추가로 또 지분을 인수하면서인데 관련했을 때 삼성전자가 보핏을 출시를 하게 된다면 이라는 생각을 해보면 다시 한번 로봇 sek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요인이 굉장히 크다. 물론 아직 시기라든지 이런 점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하지만 관련했을 때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뭐 내부에서는 좀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충분히 기대감을 가져봐도 좋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당장은 2차 전지가 핫한 게 사실입니다. 반도체나 혹은 3년 동안 사이클이 돌아간다는 조선이나 조선 기자재에 좀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 너무 많이 오르기도 했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바닥권에서 한번 모아간다라는 개념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이 바로 로봇과 관련된 테마, 로봇 관련된 섹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정부가 끌어주고 기업이 밀어보면 이 연내에 더 좋은 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까지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로봇 관련된 섹터 이야기 잘 들었는데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종목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종목을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관련했을 때 로봇 섹터 내에서 뭐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좋지만 관련 산업이 성장을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그중에서 뭐 특별한 기술력이 있거나 혹은 원가를 많이 차지하는 기업 쪽에서 좀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차 전지 섹터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장주가 에코프로 BM이잖아요. 네. 사실상 그중에 있어서도 양극재 기업이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2차 전지 섹터 하면 2차 전지 소재를 먼저 찾고 2차 전지 소재 내에서도 양극재 쪽을 먼저 찾는 이유가 2차 전지 내에서 양극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큽니다. 약 40%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에코프로 BM이 올라갔던 이유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2차 전지 산업이 성장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2차 전지 양극재 쪽의 매출이 늘어난다는 관점이다 보니까 로봇 섹터에서도 좀 비슷한 관점을 대입을 해보면 로봇 산업이 성장을 했을 때 원가가 가장 많이 차지하는 쪽이 어딜까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품 쪽일까요? 네, 부품 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감속기가 원가를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엔진이랑 감속기 쪽이 로봇 원가
주가의 약 60%에서 70%를 차지하다 보니까 그 점에서 감속기 기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다양한 감속기 기업이 있습니다만 SPG에 좀 더 집중을 하는 이유가 매출단에서도 좀 더 우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했을 때 정밀 감속기 국산화를 성공을 했습니다. 원래 감속기 시장 자체가 일본 쪽에 독점을 하는 시장이었는데 하지만 국산화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대기업 쪽 그러니까 로봇을 하는 쪽에 있어서 좀 수요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알고 계세요. 아무래도 감속기가 원가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SPG 같은 경우에는 산업 자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포인트를 굉장히 잘 아시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로봇 섹터가 올라갔을 때 물론 가장 먼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먼저 올라갈 거긴 합니다.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하지만 산업이 성장한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SPG 같은 경우에는 매출단이라든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SPG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바닥권에서 모아가도 좋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차트를 한번 보고 갈게요. 차트를 한번 봤을 때 SPG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거래량을 봤을 때 굉장히 저조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하지만 지금 이평선을 봤을 때 120선에서 닿고 천천히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지금 이평선이 지금 오밀조밀 좀 모여 있습니다. 5일, 10일, 20일, 120, 좀 오밀조밀 모여 있다 보니까 사실상 60선과 120선 그 사이에서 모아가시기에는 충분히 괜찮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저점 대비했을 때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지만 하지만 기간 조정이 꽤 많이 나왔다는 점을 보면은 충분히 하반기 모멘텀을 기대를 해봤을 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수혜를 볼 수 있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잘 보면 바닥권에서 모아가기 좋은 테마는 섹터는 로봇 관련된 섹터 살펴봤습니다. 그중에서도 SPG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아무래도 2차 전지 역시도 양극재가 차지하는 부분이 40%고 그중에서도 리튬 이렇게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섹터 찾아보시고 그중에서도 종목 한번 살펴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SPG 지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일면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목요일 아침 8시 반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오늘 두 종목 말씀드려야죠. 오늘 두 종목 센티멘탈로 이녹스 첨단 소재, 펀더멘탈로 S오일 이렇게 두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센티멘탈 주식부터 좀 볼까요? 센티멘탈 주식으로 이녹스 첨단 소재, 사실 뭐 OLED 관련주 최근에 주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선익 시스템도 많이 올랐다가 계속 이렇게 조정을 받아서 내려오고 있고 뭐 PI 첨단 소재는 마찬가지입니다. ICD도 그렇죠. 솔로스 첨단 소재 녹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덕산네오로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자, 제일 위에 이녹스 첨단 소재 제가 빨간 이렇게 실선으로 표시를 했는데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차별적으로 좋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OLED 관련주와 차별적인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교보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중에 제가 좀 일부를 따왔습니다. 여기서는 수산화 리튬 구하기 어려운데 여기 자회사가 만든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거를 리튬 변환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총 7만 1,000톤 중에서 이녹스 리튬이라는 데가 2만 톤을 그러니까 거의 30%를 여기서
담당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리튬이라는 게 전구체에 리튬을 넣어서 이게 만들어야지 양극재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튬이 꼭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수산화 리튬, 이거는 전기차에 꼭 필요한 이게 겁니다. 그러니까 수산화 리튬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제 각광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회사를 좀 쳐다볼 수도 있겠다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 흥국증권에서 나왔습니다. 흥국증권, 여기 두 가지를 제가 봤는데 하나는 기존 사업, 하나는 신사업입니다. 기존 사업은 이제 두 가지로 보는 건데 WOLED 이거하고 InnoOLED, 요거는 이제 모바일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쪽을 이제 보는 건데 24년에 매출이 반등하면서 좋아질 거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23년 대비 21% 이렇게 올라갈 거다 보는 거고, 영업이익도 41.7% 전년 동기 대비죠. 이렇게 좋아지면서 영업이익률이 18.9% 이렇게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본업 자체, 기존 사업도 괜찮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신사업 쪽에서는 수산화 리튬 라인이 이제 24년 3분기부터 셋업이 완료되고 25년부터 양산에 들어간다. 25년 하반기부터 이제 양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들어가는데 26년에는 전사 매출의 거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회사로 바뀌게 된다. 그러니까 미래의 가치, 미래의 매출을 미리 좀 앞당겨 가지고 주가에 좀 반영해 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주가를 보시면요, OLED 관련주 계속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며칠 상관으로 주가가 이렇게 기지개를 펴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급기야 이렇게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선들을 다 뚫고 올라왔고요. 거래량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최근에 많아지는 걸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거래량이 이렇게 한번 많아지면요, 계속 많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 얘기는 뭐냐? 에너지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주가에 에너지가 들어오면서 이 회사를 조금 다른 각도로 보고 싶다라고 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자, 역사적 밸류밴드 한번 볼까요? 역사적 밸류밴드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죠. 그래서 거의 중앙 부분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PBR로 봤을 때 그렇고요. PER로 봤을 때도 거의 중앙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크게 손해볼 것도 아직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BR, 절대적인 이 회사 고유의 밸류에이션을 따로 보겠습니다. 봤을 때 다른 그 IT 소재주보다 낮습니다. 낮으니까 어떻습니까? 저평가돼 있죠. 저평가돼 있다고 보셔도 좋을 정도로 지금 1.8배 수준에 가 있는데, 동진세미캠 최근에 주가가 계속 활발하죠. 2.5배 정도 이렇게 위치해 있고, 솔루스 첨단 소재, 덕산네오로스, 여기 OLED 관련주입니다. 2.8배, 3.0배. 그러니까 이녹스 첨단 소재에 비해서 한 60%, 70% 위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녹스 첨단 소재는 당연히 상대적으로도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들이 펀드에 이렇게 주식을 집어넣을 때도 비싼 주식은 좀 덜어내고 싼 주식은 17만 원 넣고 이런다고 하면은 주가는 슬금슬금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목표 주가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가 OLED 관련주입니다만은 이상하게 달리 주가가, 목표 주가가 슬금슬금 올랐죠. 5만 원 하던 게 벌써 10주, 12주 이쪽 상관인데 현재 한 10% 정도 목표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대비 괴리율 32%나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조그만 변화지만은 조금 수산화 리튬을 보고 싶어하는 그쪽으로 시장에서 조금 관심이 바뀌기 시작했다. 이거를 착안하시면서 오늘은 센티멘탈 주식으로 이녹스 첨단 소재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주식은 말씀드려야죠. 그 다음 주식은 펀더멘탈입니다. 펀더멘탈, 오늘은 S-오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S-오일 말씀드린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꽤 오래됐는데 최근에 정제 마진도 별로 안 좋았죠.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유가 하락도 계속 있었습니다. 당연히 2분기 실적 안 좋겠죠. 그런데 어제부터 조금 분위기가 바뀌는 이런 느낌이고, 최근에 바닥에서 약간은 올라왔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차트를 보시면 브렌트유, 국제 유가가 최근부터 6월 말부터 슬금슬금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감산 얘기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금리가 내려간다, 앞으로 내려갈 거다, 금리 인상 사이클이 이제 정점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말이죠.
달러가 약세로 돕니다. 달러가 약세로 돌면 국제유가는 오히려 강세로 도는 서로 대칭되는 개념에 있는 브렌트유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유가를 대변하는 브렌트유가가 미국의 금리, 미국의 시장 수익률 그거와 정반대로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S-오일은 약간 후행하는 거죠. 예전에는 보시죠. 두 개를 보면 거의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가다가 최근에 좀 이게 벌어졌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뭡니까? 브렌트유가 올라가는데 S-오일이 지금 반응 안 하고 있다. 그럼 S-오일이 이거를 좀 따라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제유가 흐름과 좀 괴리가 있다. 그러니까 주가를 다시 한번 볼 타이밍에 왔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골라왔습니다. 하나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3분기 실적이 전환될 거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분기에는 말이죠. 2분기에는 여기 아주 암울한 소식이죠. 컨센서스를 대폭 하회할 거다. 그러니까 시장의 예상보다 더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난 1분기에 우리는 IT 종목들, IT 업종들 많이 봤습니다. 1분기 실적 어땠습니까? 아주 안 좋았죠. 2분기도 별로였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다른 IT 중소형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주가 어땠습니까? 1분기 실적 나오자마자 그때부터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저점을 형성했던 거고요. 이 회사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2분기 이미 지났고 2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아주 하회할 것 같다. 그러니까 주가 어땠습니까? 주가가 안 좋았죠.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을 시킨 그 주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3분기 실적, 하나증권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실적이 전환될 거다. 왜냐? 유가, 아까 보셨죠? 브렌트유가 그 6월 말부터 해가지고 지금 서서히 오름세를 타고 있고요. 정제 마진 2분기까지 되게 안 좋았었는데 정제 마진도 개선이 될 거다. 그리고 이 회사는 이런 정유 부분 말고도 석유화학 부분도 있고 윤활기유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사업은 괜찮을 거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전환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PBR 0.8배 수준으로 역사적 저점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삼성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도 보겠습니다. 삼성증권 2분기 실적 불가피한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안 좋을 거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이 안 좋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국제 유가 하락이 이렇게 되면은 왜 안 좋아지냐면요. 간단히 보면 이겁니다. 재고 자산을 예전에는 국제유가를 높은 걸로 잡아놨었는데 국제유가가 이렇게 떨어지다 보면 나중에 그 재고 자산 평가액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고 평가 손실을 이만큼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적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재고 자산 낮게 평가된 게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재고 자산 평가 이익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영업이익 실적은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2분기가 바닥이고 3분기부터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거를 제가 아까 브렌트유 그 주가 유가 그 동향으로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도 내리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삼성증권에서 얘기하는 것도 역사적 최저 수준까지 이 밸류에이션이 지금 내려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회사가 정제 마진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사업도 원활히 돌아가기 시작하면 2분기가 최악이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주가를 보시죠. 주가를 보시면 최근에 7월 7일 주가 62,200원을 바닥으로 해서 슬금슬금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그렇게 아직 많이 늘지는 않았죠. 아직 많이 늘지는 않았는데 어제 우리 그 코너에서 윤상문 분이 이게 S-오일을 얘기할 때 저거 참 저평가된 주식인데 제가 좀 봤었는데 주가를 보니까 종가 보니까 S-오일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제 레이더에도 마찬가지로 걸려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관이 매수를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아직 그렇게 가담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거는 조금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주식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좀 봐도 좋은 주식이고 연말로 갈수록 사실은 이게 주목을 받는 주식이기도 합니다. 왜냐? 배당 수익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배당을 상당히 많이 하죠. 그래서 연말로 갈수록 좀 좋아질 수 있다. 이 역사적 밸류밴드 보시면 보시다시피 상당히 저점 수준에 와 있습니다. 지난 저점보다도 더 밑으로 내려갔네요. 지난 저점 1배 수준에서 2번을 이렇게 견뎠었는데 그거보다도 더 내려갔습니다. 0.8배 수준으로 가 있는 거죠.
자, PER로 좀 보겠습니다. PER로 보면은 SK이노베이션 이거는 뭐 금년에 이익이 너무 나쁘고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 이 SOL하고 직접적으로 비교를 할 수 없는 밸류에이션입니다만은 SOL 그 단독으로 봐도 7.8배 PER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익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이 밸류에이션은 더 내려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피에서 사서 저피에서 팔자 이런 생각으로 좀 보시면 좋고요. 23년이 밸류에이션 바닥일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표 주가 터치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최근에 많이 내려왔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류율 42%나 됩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 주식으로 들어오기에 손색이 없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이녹스 첨단 소재, 펀더멘탈로 SOL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증시팔 핵심 요약 세 줄 말씀드립니다. 뉴욕 증시가 실적 발표 속에 다우지수 8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개별주로는 넷플릭스와 골드만삭스는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테슬라는 견고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또 내년 최저임금이 2.5% 오른 9,860원입니다. 월 206만 원이라고 하는데 수혜주로는 로봇 섹터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중에서 SPG 살펴봤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센티멘탈 이녹스 첨단 소재, 펀더멘탈은 SO일 함께 이야기를 해봤으니까요. 저희 끝까지 개장 이후에도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잠시 후에 이어지는 증시 구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